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부대변인은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조치를 통해서 구조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의원의 오래전 대화를 마치 오늘 대화한 내용처럼 보도한 기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디어국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의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해당 기사에 대해 곧 응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당역 영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비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서울시 의원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오늘 윤리심판원에서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좋아하는데 피해자가 안 받아주니 가해자가 폭력적 대응을 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자신이 조사받고 있던 사건의 수사 기밀을 경찰관으로부터 넘겨받고 그 대가로 인사와 이권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은 전 시장 측은 직권남용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지 나흘 만인 오늘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16일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지난 2013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알선수재, 성매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공소권이 없다면서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성접대 사실을 숨기고 가로세로 연구소를 억지 고소했다는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만취운전으로 적발되는 검사는 초범이라도 최대 해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의 음주운전 징계 양정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검사는 정직이나 해임 처분을 받습니다.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리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60대 화물차 운전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운전자는 오늘 오전 7시쯤 22톤 화물차를 몰고 창원시 신촌동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밤엔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중부 내륙엔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으로 예정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다자 외교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우리에게 어떤 외교력이 필요한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현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여성가족부와 경찰의 부실 대응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법원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는데요. 문제는 사후 약방문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여가부는 경찰청과 한라인을 구축해서 스토킹 범죄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작 경찰청은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국회에 출석한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재발 방지책과 관련해 여성 직원들의 당직을 줄이겠다는 말을 해서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비극을 막을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는 말, 이젠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받았다면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말이 참으로 허망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지금 이동한 상황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시 좀 넘은 시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시간 뒤쯤이면 기조연설에 지금 나설 예정이죠. 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일정을 마치고 뉴욕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 20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서게 됩니다. 윤 대통령 기조연설의 키워드는 자유와 연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질서가 팬데믹, 기후변화, 식량 에너지 안보, 전쟁 등이 결부된 복합도전에 직면한 분수령 시점이라는 점에 주목해서 이른바 가치동맹으로 위기를 극복하자, 이런 내용이 연설에 담길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은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유엔을 중심으로 연대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경제적 기술적으로 여유 있는 나라들이 그렇지 못한 나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윈윈을 창출할 수 있다면서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100불도 안 되는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세계 국가들이 한국을 믿고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이고, 그와 같은 좋은 선례를 이 시점에 유엔과 더불어 실천해 나가자는 것이 윤 대통령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뭐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지금 열릴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박진 장관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현지 시간 19일 오후에 약 55분간 회담을 했습니다.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양자회담으로서는 뭐 보통 30분 정도니까요. 비교적 장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강제징용 배상 회복과 관련해 이제 접점을 찾으려는 외교적 노력이 계속이 되고 있긴 한데 아직 가시적 진전은 보이지 않는 상태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박진 장관은 자신이 직접 들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소개하고 그동안 4차례 민간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하야시 외무상에게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 측의 구체적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진지하게 경청하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는 정도가 이제 외교부 당국자의 전언입니다. 근데 우리 당국자가 뭐 일본 당국자하고 만나면은 그 어떤 대화 내용이 있는지 우리한테는 막 알려지고 있는데 일본 쪽 반응이 별로 없어요. 지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 언론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아직 결정된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앞서 대통령실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각각 30분 정도씩 이제 이거 개최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었는데요. 네. 다만 대통령실에서 흔쾌히 합의됐다고 밝혔던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측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 이 유엔 총회 참석자 미국으로 출발하기 앞서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올해 유엔 총회의 주제는 역사적 분수령이라면서 국제 질서의 근본이 흔들리는 지금 유엔의 기능 강화를 비롯해 일본 생각을 발신하고 싶다. 뭐 이런 그 참석 취지를 설명을 하면서 네. 이 뉴욕 체류 중에 뭐 영국, 튀르키예, 필리핀 등과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는 일정은 밝혔지만 한일 정상회담 관련 질문에는 현재 일정이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 태풍 남마돌이 일본을 이제 그 덮친 상황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유엔 총회 출발 날짜도 하루 뒤로 미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 정부는 현재까지로는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개최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교통 문제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조문하지 못한 것을 두고 계속 논란이 커지고 있네요. 네, 특히 오늘은 국회 대정부 질문 외교국방 통일 분야가 열렸기 때문에 이 문제로 여야 간에 더 공방이 불거졌는데요. 예. 사실 오늘 오전부터 여야 지도부가 이 문제를 놓고 한 차례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에서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조문 외교를 하겠다며 영국에 간 윤 대통령이 교통 통제를 이유로 조문을 못하고 장례식장만 참석했다면서 외교 실패, 외교 참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장례식 조문을 하기 위해 가 계신 대통령에 대해 도를 넘는 근거 없는 비판을 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누워서 침 뱉기다, 악의적 해석이다 이렇게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야 간 충돌 강도가 더 세졌는데요.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다른 나라 정상들은 교통이 혼잡해도 걸어서라도 조문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조문을 안 가신 거 아니냐, 외교 참사 아니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조문 없는 조문 외교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일부 국민들이 상갓집에 가서 조문은 하지 않고 육개장만 먹고 온 건 아니냔 말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조문 외교마저 정쟁으로 몰아간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외교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조문 외교마저 국내 정치적 정쟁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바꿔야 한다고 역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른바 뭐 홀대 논란, 뭐 외교 참사 이것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어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먼저 뉴욕 현지에서 이재명 부대변인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동명이인입니다. 제가 잘못 보내드린 게 아니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야당의 조문 취소 주장에 대해서 왕실과의 조율로 이뤄진 일정이다. 왕실에서 수많은 국가 시간을 분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참배가 불발되거나 조문이 취소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파키스탄 총리, 모나코 국왕, 그리고 그리스, 오스트리아 대통령 등 다수의 정상들도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 현장 그 참배는 하지 않고 조문록만 작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이 우르줄라 폰더 라이엔 그 EU 집행위원장이나 그리스 오스트리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별도 참배하는 사진과 영상이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나서서 이번 조문 외교의 핵심은 국장에 참석하는 것이라면서 두 가지 일정을 모두 다 검토했고 영국 왕실, 의전 쪽과 다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여건과 왕실 안내로 불발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조문록 서명은 전나라든 다음 나라든 결례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그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는 오늘 한 그 방송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새 국왕을 만나고 국장에 참석하셨다. 그거를 조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장례식이 핵심 인사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주한 영국 대사관저에 와서 조문록에 서명해 준 것도 조문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사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8일 그러니까 지금 장례식 전날에 도착을 해서 지금 런던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오후 2-3시 도착한 정상은 조문록 작성으로 대체를 했다. 그 전에 도착한 정상들은 조문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과 관련해서도 그러면은 영국의 교통 상황이 복잡하다는 거 알았으면 조금 빨리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이런 지적들이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것 때문일까요? 의전 실수다 이런 지적도 뒤따르고 있네요. 방금 얘기하신 이제 그런 취지의 얘기를 그 야권 특히 이제 뭐 DJ 정부, 뭐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봉직했던 이제 야권 인사들로부터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같은 경우에 오늘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리 대통령이 영국에 가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조문을 못했다면서 외교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의전팀의 무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오후 2-3시 이후 도착한 정상들은 그 조문록 작성으로 안내됐다. 그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렇게 설명한 데 대해서 네. 민항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전용기 타고 가는데 3시 넘으면 못한다고 했으면 좀 미리 갔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논란 또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외교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가 도마에 올랐어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영빈관 신축 계획이 그 김건희 전 코바나 콘텐츠 대표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의 지시에 따른 게 아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 예산이 그렇게 반영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 일을 관장하는 분들이 예산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결론이 나면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인 기재부와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이 된다면서 국회에 제출되면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에서 다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오늘 질의에서 대통령이 이것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는데 대통령도 모르셨던 거 아니냐.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총리도 몰랐고 대통령실 수석도 몰랐다면 도대체 누가 지시해서 이 예산을 포함시킬 것이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는데요. 네.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역시 그 일을 하는 비서실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나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언론에서 문제가 되니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보고를 듣고 상황을 국민들에게 잘 이해시킨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하고 취소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자신이 영빈관 신축 예산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신문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답변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왜 다 모르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항목으로는 수천 개에 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프로젝트를 다 파악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지금 혹시 대북 정책과 관련한 질의는 없었습니까? 네, 오늘 아무래도 대정부 질문 분야가 외교 국방 통일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예. 대북 정책 관련 질의도 좀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북한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물밑 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를 한 데 대해서 네. 권 장관은 아직 북한과의 물밑 대화 채널은 없고 물밑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권 장관은 다만 대북 문제에 있어서 공개적 대화가 다가 아닐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 물밑 대화의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북한이 현재 담대한 구상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선 우리의 대북 제의에 바로 응하겠다고 나온 적은 없었다면서 우리의 대북 정책을 통해서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은 나중에 잘 돼서 신뢰가 쌓이면 군사정책 협력을 논의하겠다는 게 아니라 초기부터 군사정책 협력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권 장관은 또 이 앞서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른바 정치쇼 이런 표현을 한 데 대해서 이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좀 비판적인 취지의 질의를 한 데 대해서는 네. 최소한 남북 관계의 기준이 되는 문서로서 유효한 의미가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 과거 정상회담을 쇼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모두 정치쇼라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쇼로 비칠 만한 부분은 피하고 정상회담을 하려면 내실이고 결실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BTS 병역 문제와 관련한 언급을 했다고요. 네, 이종섭 장관은 이 BTS 멤버들의 대체복무 전환에 동의하는 의견이 여론조사상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체복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기존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오후 이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서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한 데 대해서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대체복무 제도를 확대하는 건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신당역 영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현안 보고가 있었는데 여가부의 대응에 대한 여야 모두의 질타가 쏟아졌다고요. 네, 여야 의원들은 모두 이 가해자 전주환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이후 스토킹이 이어졌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사법당국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은 영장이 기각돼 살인이 방치된 것은 법원의 잘못이라면서 재판 도중에도 불구속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고 스토킹도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스토킹 범죄 재판에 대한 매뉴얼조차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전 의원은 또 이 사건이 살인사건까지 된 데에는 추가로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찰
부책임도 크다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후에도 가해자가 한 달 후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하는데 이게 영장 신청 사유가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도 피해자를 살릴 4번의 기회를 사법당국에서 놓쳤다면서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나 가해자 구금 등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당시 조치를 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방지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도 이어졌는데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이나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을 생각할 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여성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기능을 강화하고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부 장관인 김현숙 장관이 지난 16일 신당역을 방문해서 이번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한 것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젠더 폭력에 대한 장관의 불성실한 인식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그런 생각과 세계관을 가진 여성부 수장이 이 사회에 어떤 경종을 울리고 대책에 집중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방금 전에 김현수 장관 발언 소개해 주셨지만 이 발언과 관련해서 정의당과 여성단체들이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어요. 네, 어제 이제 진보당, 녹색당, 불꽃 페미액션, 전국 여성연대 등 이제 진보 정당과 여성 단체들이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김 장관의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사법 처리된 20대 스토킹 피해자 1,285명 중 1,113명이 여성이라면서 스토킹 성폭력 피해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인 한국 사회에서 이번 사건을 젠더 폭력으로 보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볼 수 있단 말이냐며 여성 혐오를 지우는 김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하다못해 강력범죄 발생에도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들여다보잖아요. 네. 근데 굳이 여성 혐오 범죄든 아니면 구조적인 성차별이든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같이 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굳이 개인적인 문제로 자꾸 이렇게 축소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권성동 의원도 사실은 김현숙 장관과 크게 인식에는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김 장관 옹호하고 있네요. 네, 사실 국민의힘 여권 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김현숙 장관, 권성동 의원, 심지어 이준석 대표까지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다 한결같은 입장들입니다.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이른바 윤핵관 권성동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적 보완이라면서 비극을 남녀 갈등 소재로 동원하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김현숙 장관을 옹호하는 입장을 냈는데요. 권 의원은 작년 전주 원룸 살인 사건 등 이제 여성이 가해자인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단지 피해자가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사건을 여성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현상에 대한 오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약 80%가 남성이고 피해자의 70%가 여성인 현실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란 비판이 나오는데요. 경찰청이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민주당 권인숙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스토킹 112 신고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스토킹 신고자 13,097명 가운데 9,647명, 즉 74%가 여성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민주당이 민생입법 드라이브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여야는 현재 진행 중인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법안을 놓고 며칠째 신경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당 원내사령탑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서 현재 주호영 원내대표로 바뀌었지만 이 쟁점 법안 관련 국민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민생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법과 출산보육수당, 아동수당 확대법으로 취약한 고령층과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쌀값 정상화법과 노란봉투법도 민심에 따라 조속한 법제화에 나서겠다면서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일 납품 단가 연동제도 반드시 처리하고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과 충분한 예산 확보 등으로 실질적 장애인 국가 책임제가 면면히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좀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시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 이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그 쌀값 정상화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이제 관련 입장을 전해 듣고는 이 양곡관리법은 일견 농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전체 농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불리해진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면서 공청회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법안이 바뀔 수 있다고 보고 만약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그때 다시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외국에서도 노조에 대한 배상 한도를 제한하는 나라는 있지만 조합원 개인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면책하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식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입법 전쟁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이제 이 법안들과 관련해서 여야 간의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이진복 정무수석과 만나서 실무 당정 협의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제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에 고위 당정 모임은 있는데 실무자 당정 모임이 없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서 실무 당정회의 팀을 구성해서 정부, 당이 국정 운영을 논의할 수 있도록 협의체가 되면 좋겠다는,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같은 말씀을 해서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만들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해외 순방 귀국 다음 날인 오는 25일에 그 고위 당정 협의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고위 당정 안건에 대해서는 이 수석이 양곡 문제도 있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면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도 논의할 예정이 있다. 또 안건이 자연스럽게 추가될 수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3개 정도 해놓고 나머지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주 원내대표는 기존의 원내대표단 대부분을 유임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오늘 주 원내대표가 이 대부분 기존의 원내대표단은 유임이 될 것이라는 뜻을 밝히면서 다만 지역이 겹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약간 조정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대구 지역 구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송원석 수석부대표라든지 박형수 원내대변인 또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이 모두 이제 TK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폭의 이제 조정이 있을 것은 시사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이 상당히 혼란한 상황에서 이제 혼란을 수습하는 역할로서 이제 본인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된 것이라고 이제 그 민심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아마 지금 최대한의 어떤 변화보다는 안정 쪽에 방점을 찍은 이제 그런 행보로 해석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른바 이준석 제명 문자 메시지로 논란을 빚은 유상범 의원, 그러니까 유상범 전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오늘도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네요. 네, 유상범 의원이 오늘 아침 문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무고가 기소되기 위해서는 성상납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내부적으로 성상납 부분, 그러니까 경찰 내부적으로 성상납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 본인의 관측을 밝혔습니다. 네. 유 의원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회 중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할 때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때는 이 본인이 판단할 때 잘 부르지 않는다면서 전문가 판단으로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경찰은 지금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불송치 결정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혐의가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성상납 의혹, 이제 말하자면 본질에 대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 성상납을 받았느냐, 이게 조금 전에 이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한 이제 알선수재 혐의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 연구소 등 이제 일부 유튜버들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것이 말하자면 본인이 이런 일을 했으면서 하지 않았다. 이제 본인이 거짓인 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처벌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를 제기했다. 지금 무고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서울경찰청에서 이 성상납 의혹 본질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렇게 조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이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공소시효가 7년이고 이 7년이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3년 이제 2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것이 성상납 의혹의 본질인데 지금 경찰에서는 이후에 이제 같은 인물, 그러니까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라는 기업인으로부터 2013년에 2차례 성상납을 받고 이후에도 계속 명절 선물 등을 받아왔다. 이것을 포괄 일죄로 봐서 처벌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성상납과 명절 선물은 별개로 봐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앞서서 있었던 것은 이제 시효가 도과됐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불송치 결정문이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무혐의 판단을 일단 내린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거 가지고 또 어떤 논란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 무고죄 부분은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네, 그건 본질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연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무대에 데뷔를 합니다. 영국에서 조문 외교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다자 외교에 돌입할 계획인데요. 이번 유엔 총회 연설 키워드는 무엇이고 또 이번 순방의 실질적 과제로 꼽히는
한미, 한일 양자 외교는 어떻게 전개될지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3시간 뒤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 오전 네. 1시 30분부터 2시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10번째 순서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은 키워드가 자유와 연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기를 했거든요. 어떤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그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 아마 뭐 김성환 안보실장의 아이디어 반영된 거로 보는데 네. 사실 뭐 글로벌 가치 이런 얘기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자유와 연대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풀어서 말하자 그러면 윤 대통령이 이미 취임사에서 굉장히 그 자유라는 가치를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자유라는 건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말하는 걸 텐데 그리고 나아가서 또 인권과 같은 것들도 이제 글로벌 가치 포함되죠. 그런 식의 글로벌 가치를 공유하고 나아가서 소위 그 룰 베이스드 인터내셔널 오더 그러니까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지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어떤 연대를 강조하는 그런 식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기조연설하게 되면요. 예. 물론 이제 각 국가 정상들마다 기조연설 예. 스타일이나 이런 것 좀 다르겠지만 좀 자유나 이런 것들 국제적인 연대 이런 것들 강조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 사실은 유엔회의니까 일종의 그 듣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청자들이 있는데 거기 뭐 각 나라의 정상들이 있겠죠. 예. 거기에 이제 한국의 어떤 외교적 방향이라든가 혹은 외교적인 어떤 그걸 과시함으로써 이 동료를 확보하는 그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 외교가 생각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세계가 상당히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무력을 썼으니까 무력 사용이 뭐 금지세에 낮아졌고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이럴 때 우리나라 외교력이 큰 시험대에 올랐는데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의 입지를 가지고 양쪽에서 어떤 일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식의 외교력 나아가서 국제 무대에서 국제 무대 유엔의 가정부방에도 193개 나라가 되는데 네. 유엔에도 많은 나라들의 지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외교적인 방향, 외교력 이걸 과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래서 이제 인권이나 자유 같은 것이 가치를 강조하는 거는 모범생 외교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우리 뭐 다른 나라한테 사인을 보내는 거죠. 우리는 당신들한테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과거 뭐 우리나라 정상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했을 때에는 대북 메시지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외교적 방향을 볼 때 결국 가장 중요한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 정책이 일종의 시금석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동시에 아마 북한에서도 우리한테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 거고 어떤 메시지 올 건가. 우리가 뭐 8.15 광복절이나 3.1절 때 뭐 대일 메시지 어떤 거냐 기대하듯이. 그래서 이제 거기 메시지를 던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그렇지 않아도 뭐 약간의 뉴욕타임스 기사 때문에 뭐 약간 논란이 있는 것도 제가 듣고 했었는데. 네. 아마 이제 그 윤석열 정부는 거기 뭐 무슨 뭐 한반에서 한 애한테만 몰두하냐 뭐 올인하냐 이런 식의 이야기 하는 건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한테 일종의 메시지를 주는 건데 전임 정부에서는 북한이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중요하고 또 우리 정치적 중요하니까 그걸 통해서 어떤 정치적 지지를 동원했다는 점에서 정책 쇼라고 비판을 하고 우리는 다만 북한의 외교력이 하는 게 결국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예. 너 북한에 어울림함으로써 다른 나라를 등한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글쎄 이게 뭐 전술 전략적으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북한한테 일종 밀당하는 거. 그러니까 지난번 정부처럼 우리가 당신들한테 올할 거라고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당신들 우리를 무시하면 우리도 갈 데 많다. 뭐 이런 식의 그 전략적 신호를 보내는 것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네. 뭐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북 정책이 일종의 다른 나라에 주는 어떤 시금석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예. 아마 대북 메시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뭐 미리 오신 무슨 담대한 구상 이런 것들. 네네. 그러니까
그게 뭐 그전에 그랜드 바게닝이나 이런 것들하고 뭐 차이가 있다 그러면 전에는 북한이 예를 들어가지고 비핵화를 달성을 하면 뭐 737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번은 북한이 일단 비핵화의 의지를 밝히고 절차에 돌입을 하면 그때부터 큰 경제적인 어떤 원조를 하겠다라는 식의 조금만 다르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측면이 있으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북한한테 어떤 실질적 반응을 기다리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 외국인한테 그런 신호를 보내는 그런 식의 효과를 기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곧이어 또 바이든 대통령하고 4개월 만에 다시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게 될 텐데요. 네. 이번에는 그 사이에 많은 이제 외교 환경적인 변화가 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반도체 문제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전기차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오히려 같이 동맹에 같이 동참했는데 오늘 미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국내 여론도 좀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겠죠. 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한미 동맹을 과시하고 한미 동맹 기본적으로 군사 동맹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가지고 확대 전략, 확장학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한다든가 연합훈련을 재생한다. 이렇게 군사적 측면에는 어떻게 우리가 얻어낸 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네. 그 이면에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준 게 많은데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삼성전자에서 투자한 거라든가 현대자동차 투자한 거라. 그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 이제 조만간 중간 선거가 있을 텐데 해준 게 많은데 반면으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우리 현대차가 소외됐다든가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미처 배려를 하지 못했다. 제가 보기엔 우리를 무슨 표적으로 삼았다고 보이진 않는데 미처 배려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는 식의 이제 비판들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번 정상회담 때 양자회담에서 그 점에 초점을 둘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 우리 국내적인 여론은 다른 건 몰라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데서 최선 논의는 하고 해법을 공동 모색하는 어떤 노력이라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하고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별 관심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선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어떻습니까? 좀 우리가 이런 요청을 하면 좀 태도 변화가 있을까요? 어쨌든 그래도 하면 그 자리에 이제 안보 보좌관이나 자리가 동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실무적 차원에서 주의를 환기하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이제 다자 회의에서 이변에서 잠시 만나는 것 때문에 포괄적 의지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한다가 이거는 어려울 거예요. 다만 이제 양자적 외교에서 우리가 한미 사이에 엄청난 외교적 인력이 투여되어 있고 상시적인 접촉이 있으니까 방향을 우리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민감하게 여기고 있다. 한미 동맹의 단단한 기반을 위해서는 그쪽에도 좀 신경 써줄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정도의 요청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정부하고 일본 정부의 태도가 좀 달라요. 우리는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일본 정부는 아직 확정된 거 없다 이런 식의 태도거든요. 어찌 보면 일본 정부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정부가 너무 정상회담에 매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죠. 국내 정치적 맥락이 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좀 윤 정부에서는 그동안 한일 관계가 워낙 경색되어 있어 왔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최소 물꼬를 투고 거기다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 그것이 유엔에서의 이면에서의 어떤 양자회담이다라고 아마 계속 일본과 조율을 해왔을 거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아오니까 그거를 성과라고 발표한 것 같고 또 일본에서도 좀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거든요. 혐한 감정 이런 것들이 있고 산케이신문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보수적인 매체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한국을 어떻게 보면 또 이게 그것도 외교는 밀당이니까 한국이 더 급하니까 우리는 그치 급할 필요가 뭐 있냐라는 식의 어떤 그런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글쎄 어쨌든 저는 이외에 그러니까 좀 당장 눈에 띄는 현안이 무슨 강제징용이나 이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북한의 위협이라든가 혹은 미중 대결이다 이런 것들은 한일이 서로 무시하고 지나가기가 너무 중대한 문제니까 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자회의에 이면에서 잠시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아마 이런 식의 포괄적인 의제를 미래지향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뭐 양자 정상회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저걸 해나가겠다는 식의 정도의 방향 제시, 합의 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미 외교부 장관도 만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기시다 총리하고 만약에 윤 대통령이 만났을 경우엔 만남 그 자체가 가지고 오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 신호라는 걸 좀 해석할 필요는 있겠네요. 예, 그쪽으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제한돼 있고 만날 정상들이 많은데 예. 여기서 포괄적인 민감한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는 없는 게 당연하겠죠. 그 이후에 뭐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예. 근데 지금 뭐 이제 영국 런던을 방문했을 때 이른바 조문회교라고 하는데 조문을 직접 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뭐 야권에서는 외교 참사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번 논란 교수님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외교 전문가 아닙니까, 그죠? 예. 저는 요새 국내 정치 언론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좀 불편한 게 마음이. 예. 국내 정치적으로 워낙 민감한 사안들이 혹은 정쟁적인 사안이 많다 보니까 외교 문제가 너무 한편으로는 무시되거나 한편으로는 또 정쟁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글쎄 모양새 좋게 여왕 권위에 가서 조문을 하고 다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게 무슨 중요한 건 외교가 중요한 거는 물론 외교에서 프로토콜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더욱 중요한 거는 결국 실천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너무 지나치게 정치 정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번 외교 선방회의에서 세일즈 외교라든가 혹은 한미 간에 지금 방향이 지나치게 군사 쪽으로 집중되어 있던 것을 경제 쪽으로 어떻게 되돌리냐 이런 쪽으로 뭐를 얻어내는가 혹은 세계 무대에서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어떤 존재라든가 외교의 방향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느냐 이런 것 쪽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정상회담 만약에 열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좀 관심을 더 가져야겠네요. 네, 오늘 말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죠.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이슈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1위 분야가요. 경제 분야인데 이 부동산 영역에서 전세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전세요? 네, 이게 왠가 이제 좀 살펴봤더니 올 상반기에 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고가 전세 거래 비중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런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부동산 플랫폼에서 조사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에 대한 건데 올해 상반기에 11만 6,014건으로 조사됐다고 해요. 이게 전월세 실거래 가격을 발표한 2011년 이후로 거래 건수는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거래 건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이제 월세 거래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건데요. 2017년 하반기 이후에 꾸준히 증가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량 4만 건을 넘어섰고요. 그런데 이제 고가의 전세 거래량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보증금 6억 원 초과 거래량의 비중이 전체 30.9%로 이제 그래도 여전히 높았지만 지난해 33.2%보다 줄었다라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고가의 전세들이 좀 줄고 있고 특히나 이제 매매 거래량 같은 경우는 꾸준히 감소세를 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결국 대출 금리가 올라서 매매 수요가 전세로 가고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와 함께 이제 또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의 데이터를 봤더니 지난 18일 서울시 아파트 전세 물건이 이제 16일 기준으로 37,102건 정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에 전세가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2020년 8월 이후로 가장 많은 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한때 전세가 없어서 못 구한다 이랬다가 다시 이제 한 2020년 임대차 입법 제정되기 전에 이전 물량을
회복한 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전세가 이제 예전보다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 많이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제 이러한 뭐 언론에서는 어떠한 그 지금 전세가 예전보다 좀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세값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네. 한편에서는 반대의 의견들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의견이요? 실제로 이제 전세를 사야 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신혼부부들, 예. 이런 부부들 입장에서는 뭐 전세값 떨어졌다는데 체감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월세를 사느냐라고 할 때 이러한 뭐 이자도 있지만 실제적인 절대값 자체가 뭐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체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기준이냐? 한 1년 전이나 2년 전과 비교해서 아직은 여전히 좀 덜 떨어졌다라는 것인데요. 뭐 실제로 보면은 좀 예시를 하나 드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강남구 역삼동의 역삼 푸르지오 이제 전용 면적 59.88제곱미터짜리가 이번 달에 9억 4,500만 원의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올해 2월에는 이게 11억 7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2억 원 정도 2억 원 넘게 내린 가격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이게 6억에서 7억 원 사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6, 7억 원이었는데 이게 11억까지 올랐다가 이제 9억대로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작년부터 뭔가 전세 준비하시던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비싸서 못 사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여전히 뭐 전세나 월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조금은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런 것들도 SNS상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강남구 아파트를 사례로 비교하면은 네. 더 남의 얘기처럼 들릴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니까 네.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뭐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거하고 많이 좀 가격 차이가 나긴 할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0.1% 떨어져도 많이 떨어졌다 생각하고 네.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겨우 이거 떨어진 거 가지고 떨어졌냐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근데 전세와 관련해서 또 다른 키워드가 있다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전세가 줄었을까라고 할 때 이제 뉴스에서의 분석들은 뭐 이런 금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SNS상에서는 오히려 최근에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면 전세 사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계속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 다주택자에 떼어온 전세 보증금이 너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이제 이번에 보도가 하나 나왔죠.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최근에 집주인 대신에 세입자들에게 어떠한 이 전세 보증금 일부를 이제 보증해주는 제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보증이라는 게 결국에는 집주인 대신에 세입자에게 먼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에게 돈을 이제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 다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약 8,909억 정도라고 합니다. 많네요. 네, 근데 그 중에서 72%인 6,398억이요 다주택자. 그러니까는 집이 한 채가 아니라 뭐 두세 채 이상 사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세로 놓는 이른바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의 부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좀 의도적인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건 좀 어떤 그냥 정말로 이 사람이 급해서가 아니라 이거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런 것 때문인지 최근에 또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액이 한 400억대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한두 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나 오피스텔 건물이 통째로 법원 경매 넘어가면서 뭐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금액도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해서 불안한데 차라리 그냥 이럴 거면 전세 안 사고 월세 사는 게 낫지 않나라고 하는 이야기들 좀 같이 나오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임대업자로 등록하고 네. 임대업자로 해서 계속 이렇게 보증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다시 돌려막기 하고 또 다른 집을 사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돈을 제대로 못 돌려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보증금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진짜 들여다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2위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2위 주제는 정치 분야고요. 외교 쪽의 키워드입니다. 역시 윤 대통령이 지금 엘리자베스 2세에 배웅하고 내친 김에 이제 유엔 총회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외교의 시간이 열렸다라고 하는 분석 기사들인데요. 그러니까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을 시작으로 해서 뭐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을 순방하고 또 특히나 내일 새벽에는 이제 유엔 총회 기조연설도 예정돼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의 이 외교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나 혹은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대외 환경이 워낙 많이 변화하다 보니까 미국, 중국, 일본 등 이제 크고 작은 국내적 정치적 변화를 앞두고 있는 각 나라와
어떤 외교적인 우리가 주고받는 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기대와 불안, 걱정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부터 오늘부터가 사실 뭐 오늘 내일 넘어가는 게 본 게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고요. 네. 자, 3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3위 주제는 사회 분야고요. 신당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신당역입니다. 그러니까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제 피의자인 31살 전주환 씨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제 계획된 범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더 이제 사람들에게 분노를 이제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 이번에 KBS 단독 보도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스토킹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경찰이 대책을 발표했고 지난해 말에도 위험 단계를 판단해서 신속 적극 대처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올 1월이죠. 이 신당역 사건 피해자가 피의자를 재고소했다고 해요. 이미. 근데 그때 관련 회의조차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난해 10월에도 고소했고 스토킹이 끊이지 않자 올해 1월에도 다시 고소했는데 이런 경우라면은 당연히 즉시 조사 입건을 해야 되는데 긴급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에 댓글에서 이제 사람들의 분노가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또 이러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스토킹 범죄 예방 처벌 강화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 최근에 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흉기로 위협한 남성을 상대로 경찰이 유치장 유치 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것이 또 최근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댓글에서도 계속 이런 기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대로 처벌받은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는 정말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다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노의 댓글들 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법은 만들었는데 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서면 검거하고 그다음에 휴대폰이나 문자나 이런 거 전화하거나 문자 보내지 못하도록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에 사후 조치라고 해서 한 달 동안 구치소나 아니면 유치장에 감금하는 건데 그렇죠. 그 전에 이미 피해를 다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4위 주제는 뭡니까? 네, 4위 주제는 스포츠 분야고요. 스포츠 분야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손흥민. 정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골 넣는 장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골이 들어가는지. 또 역시 또 역사를 하나 만들었죠. 이게 13분 만에 손흥민의 해트트릭인데 이 13분이라는 게 토트넘에서는 최초라고 해요. 그러니까 토트넘에서는 지금까지 교체 선수로 들어와서 해트트릭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해트트릭을 해냈고요. 또 13분 안에 한 건데요. 그래서 또 재미있는 또 데이터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는데 이 영국 프리미어리그 EPL 있잖아요. EPL에서 최단 시간 동안에 3골 넣는 해트트릭 몇 분 만에 됐을 것 같으세요? 그 이전의 기록은요? 네, 이전의 기록. 그래도 아무래도 한 20분 이상은 있어야지 3골 넣지 않겠어요? 3골 넣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에서는 최초인데 EPL 전체로 보면은 13분 안에는 손흥민이 5위권 안에 못 들어요. 그래요? 네, 놀라운 게 2분 56초 만에 3골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골 몇 번 이렇게 패스 한 번 주고받으면은 한 1분씩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리버풀의 사디오 마네라고 하는 지금도 뛰고 있는 선수고요. 2015년에 사우스햄프턴에서 뛰고 있었던 그가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이제 2분 56초 만에 골을 넣어서 3골을 몰아넣었었고요. 또 2위 같은 경우에도 4분 33초 만에 3골 넣기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이 기세라는 게 좀 축구에선 무섭지 않나 이런 것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은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3골 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손흥민처럼 멋있는 골을 3골 넣느냐. 그렇죠. 이거 따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사 얘기를 드린 이유는 그만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축구 대표님 주장 손흥민이 한국에 왔기 때문에 이 기세를 좀 이어서 좀 이번에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MH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도 좀 비슷한 골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5위 주제는 문화 분야고요. 키워드가 콘서트인데 가수 아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잠실 주경기장 무대에 올랐는데요. 88,000석을 좌석을 일찍이 매진시켰고 이틀 공연을 했거든요. 압도적 스케일인데 어느 정도였냐면 드론쇼, 폭죽, 열기구 막 이런 것들이 나와서 오히려 공연장 밖에서도 멋있게 봤다는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이 아이유라고 하는 그 어떤 여가수의 영향력을 이번에 또 보여줬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4주년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키워드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노래자랑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노래자랑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전국 노래자랑. 새 MC 김신영 씨가 이제 그 지난번에 한번 녹화를 했는데 이번에 첫 회를 녹화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고 송혜 선생님 같은 느낌의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제대로 된 뭐 캐스팅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놀라운 게 보통 이렇게 다 악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악플이 없어요. 그 대부분 이제 정말 잘 뽑았다 기대된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1회와 2회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 과연 이제 10월 16일 날 첫 편이 나가게 되는데 과연 또 첫 편은 어떤 기쁨을 줄지 뭐 이런 것들도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김신영 씨를 전국 노래자랑 MC로 발탁했다는 소식 딱 듣고요. 와, 제작진이 정말 머리가 좋다. 전 감탄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골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연세 좀 있으신 분들도 트로트 가수 젊은 가수들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송일쌤이 물론 없으니까 안 계시니까 그러는 얘기를 하는 거지만 김신영 씨 같은 좀 젊고 또 푸근한 캐릭터가 있죠. 예전에 행님 사투리 진짜 많이 쓰고 이러는 개그맨이 나와서 진행하면 정말 재밌어 하시고 좋아할 것 같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KBS의 섭외 능력이나 이런 거에 다시 한번 감탄했는데요. 이게 제가 너무 지나치게 자랑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첫 회가 좀 기대는 돼요, 저도. 알겠습니다. 저도 좀 한번 챙겨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슈 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밤참 뉴스와 흔적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아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상과 남해상에는 파도가 2 내지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동해안에는 놀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전남, 남해안에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내일은 동해안 지방에서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요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만 끼겠고 금요일은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방에서 아침부터 낮 사이 한때 비가 조금 온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관령 4도 등 강원도 산지는 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는 12도, 서울 14도, 광주, 부산 15도가 예상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25도, 인천, 세종, 대구, 부산, 제주 24도, 울산은 22도가 예상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7.7도, 습도 61%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우연이 겹치면 인연이 되고 인연이 겹치면 필연이 된다고 하죠. 오늘은 이 말을 저절로 떠오르게 하는 사진 한 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틀 전 신문을 읽다 우연히 수찬성 울린 사진 한 장이란 제목이 달린 사진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기사를 찬찬히 읽으며 몇 차례 놀람과 탄식을 반복하게 한 사진 속 사연은 이랬습니다. 보름 전 중국 수촨성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일어난 직후 중국 소방당국이 대대적인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한 산간마을에 투입된 수촨성 소방대원인 장찌리 씨는 지진으로 집이 무너진 뒤 아기를 안고 무려 7시간 동안 걸어서 탈출한 한 할머니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지친 할머니를 대신해 장 씨가 포대기로 감싼 생후 2개월 아기를 받아 안았을 때 마침 현장을 취재 중이던 기자가 앞서 제가 본 바로 그 장면, 사진 장면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소방관의 구조 장면은 그 자체로 감동을 불러일으키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장 씨는 14년 전 7만 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아간 수촨성 대지진의 생존자였습니다. 2008년 규모 8.0의 강진이 발생했을 당시 장 씨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고 하는데요. 체육 시간에 지진이 발생해 3층짜리 학교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급히 가족들과 함께 대피해 목숨은 구했지만 이후 6개월 동안 천막살이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천막촌을 오가며 비상식량을 나눠주고 부상자들을 돌봐준 사람들이 다름 아닌 소방관들이었다고 합니다. 8살이었던 장 씨는 나도 어른이 된 뒤 소방관이 되어 사람들을 돕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하는데요. 그 어린 꼬마가 14년 뒤 그 꿈을 이뤄 지진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장 씨가 구조한 아기의 아버지도 소방관이었고 당시 다른 지역에서 구조작업을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생명구조의 대물림이라며 감동하고 있는 중국인들을 보며 이상하게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한 아이에게 심어준 작은 희망이 미래의 큰 기적으로 돌아오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지금 어디선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I believe the children are our future. Teach them well and let them lead the way. Show them all the beauty they possess inside. Give them a sense of pride to make it easier. Let the children's laughter remind us how we used to be. Everybody's searching for a hero. People need someone to look up to. I never found anyone who fulfilled my needs. A lonely place to be. And so I learned to depend on me. I decided long ago never to walk in anyone's shadows. If I fail, if I succeed, at least I live as I believe. No matter what they take from me, they can't take away my dignity. Because the greatest love
Children are our future. Teach them well and let them lead the way. Show them all the beauty they possess inside. Give them a sense of pride to make it easier. Let the children's laughter remind us how we used to be. I decided long ago never to walk in anyone's shadows. If I fail, if I succeed, at least I live as I believe. No matter what they take from me, they can't take away my dignity. Because the greatest love of all is happening to me. I found the greatest love of all inside of me. The greatest love of all is easy to achieve. Learning to love yourself is the greatest love of all. And if by chance that special place that you've been dreaming of leads you to a lonely place, find your strength in 휘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 들으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청취자분들께서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9909님,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요.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게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너는 참 성실하구나 라는 칭찬 한마디였습니다. 저도 제 말 한마디로 성실한 아이가 길러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유, 909님 말씀도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영향을 준 분들이 다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 아직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제가 막 무슨 일 때문에 친구랑 싸우고 올 때 달래주셨던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선생님 같으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튜브 댓글로 아몰랑님께서 내가 어떤 이에게 선행을 베풀면 다른 이에게서 선행이 돌아오는군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3866님, 긍정의 에너지는 나비 효과가 되어 잘 풀리면 세계 역사를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또 문자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사실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세계사를 바꾼 뭐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아주 작은 사건이 얼마나 큰 역사를 바꾸는지 뭐 이런 것들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어쩌면 삶의 가치, 살아야 할 이유 이런 것이 내가 하는 행동이 세계를 바꿀 거라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굉장히 감동적인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차 뉴스, 오늘도 박영식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주간으로 봐도
감소세가 확인하네요. 네, 뚜렷한 감소세입니다. 중대본의 발표를 보면은요, 주간 확진자가 지금 전주보다 20.1% 감소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으로 보면 54,7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주간 위험도로 보면은요,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 중요한데요. 0.82 전주보다 전주 0.87보다 감소한 것이고요. 네. 이게 이제 4주 연속 1 이하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라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습니다. 60대 이상 고위험군 확진자 이쪽도 비중을 보면 모두 감소했고요.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이쪽도 다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렇게 방역 당국이 밝힌 바에 따라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꾸준히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의료 대응 관련 지표도 대다수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위험도를 지난주에 이어서 모두 중간으로 평가했다고 중대본이 설명했습니다. 오늘 독감 유행한다는 얘기 나왔는데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 수도 많다고 하면 네. 걱정이죠. 예, 걱정될 뻔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확진이 감소세가 이어진다고 하는 건 참 반갑고 다양스러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일까요? 방역 당국이 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네,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만 이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서두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요, 박혜경 방역지원단장이 밝힌 내용인데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재유행 정점 지났고 설명드린 대로 감염 재생산 지수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지금 조정을 좀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요. 특히 감염 위험이 낮은 실외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착용 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정부가 유행 정점을 지냈던 게 올해 5월에 50인 이상 모이는 실외 행사나 집회를 제외하고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를 한 바 있는데 이미 사실 실외로 나가보시면 마스크 착용하시지 않은 분들 적잖이 많이 볼 수 있고요. 네. 해외에는 대부분 다 안 쓰고 다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진 상황이고요. 스포츠 경기장 이런 데서는 지금 취식도 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의무 해제 가능성이 우선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서두를 건 없을 것 같아요. 마스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방역 조치이기 때문에 해제에 조심스러워야 될 필요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 때문에 방역 당국도 좀 낮은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의견도 정부와 이제 위원회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법적으로 뭔가 강제를 하기보다는 방역 수칙 생활화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에 국민적 동의가 있다고 방역 당국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는 거는 아직은 조금 먼 기대인가요? 먼 일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실외 마스크 해제가 되고 나면 실내도 논의가 되겠지요. 근데 하지만 이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본적인 방역 조치고 아직 겨울이 오지 않았습니다. 재유행이라는 그 고비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속도 조절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런가 하면 오늘 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뇌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 이런 판결을 냈네요. 네.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는데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가장 주요한 근거 바로 백신 투여 이틀 만에 이상 반응이 나타났고요. 접종 전에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이었습니다. 이게 자세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A씨라고 칭하겠습니다. 30대이신데요.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는데요. A씨는 춘천시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고요. 근데 이튿날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요. 감각 이상의 다리 저림 증세까지 발현이 됐습니다. A씨는 이제 MRI 검사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급히 받았는데 여기에서 뇌출혈성 병변을 확인했고요. 병원은 추가 검사를 통해서 전문 용어긴 한데 뇌출혈과 대뇌해면 혈관 기형 진단을 내렸습니다. 혈관 기형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리 저림 증상은 단발 신경병증으로 결론 내렸는데요. A씨의 배우자가 질병청에 보상 신청을 했지만 질병청이 12월에 신청을 거부해서요. 이게 이제 소송에 들어간 것인데 승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쟁점이 됐던 부분은 질병청은 이제 이 대목인데요. 질병청은 다리 저림이 발생한 시기가 접종 14일 뒤라서 시간적 개연성이 부족하고 혈관 기형은 다른 이유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이유라고 한다면 이제 기저질환 쪽이 많이 언급이 되곤 하는데 그래서 인과성 인정이 어렵다는 것이었는데요. 이게 14일이라는 게 단순한 오기였을 뿐이다라고 질병관리청이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오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일, 2일 뒤에 증상이 발현된 것을 충분히 고려했다고는 관리청이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상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를 보고 나서 증상 발생을 14일 후로 전제를 하고 있다면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요. 이 시간의 개연성이 결국에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라서 재판부는 하루 이틀 만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으니까 어떤 기저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위에 말씀드린 기저질환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 즉 혈관 기형은 다른 이유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 재판부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관리청이 이 부분을 항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혈관이 엉켜서 터지기 쉬운 어떤 기형이 발견됐는데 이게 백신 접종 이후에 터진 게 확인이 된 거고요. 질병관리청 입장에서는 이거 원래 기형이었으니까 백신 탓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건데 법원은 백신이 기형을 터뜨리는 원인 제공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정확하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매우 중요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원래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이상 반응과의 인과성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찌됐든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 반응이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느냐가 앞으로 백신의 이상 반응 판단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면 지금 백신 소송 준비 중인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 분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소송 중인 건이 9건 중에 앞에서 소개해드린 건이 1건이고 나머지 8건이 남아있는데 이제 8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소송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뭐 당연히 사법부 입장에서는 앞선 판례를 늘 중시해 왔기 때문에 남은 8건의 소송 결과도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브리핑에서 밝히기로는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의학적 근거와 백신의 이상 반응 정보 또 여러 제도적 절차에 기반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인과관계 부분에 관해서는 항소할 수 있다면 항소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읽히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항소 소식은 모르겠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실제 백신 부작용 피해를 겪은 가족이 있다거나 실제 본인이 겪었거나 아니면 실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보상 확대 기조를 밝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해석의 여지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전문가들은 선제적으로 보상 확대에 중점을 둬야지 질병청이 이렇게 항소를 하면서 피해 보상이 아니라 뭔가 배상으로 가는 그림은 어느 누가 봐도 좋지 않은 것이고 이게 재판에 넘어가서 과학의 영역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 의학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건 엄연히 전문 영역이고 백신의 부작용이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단기간의 결과를 내릴 수 없고 시간을 두고 평가받을 부분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대응을 하는 것이 보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가 별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따끔한 지적들도 전문가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소송으로 가게 만드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을 지금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좀 계속 봐야 되겠네요. 지금 상황을. 어찌됐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보상 기조,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한테 좀 보상의 범위를 넓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 기조를 유지할지 이런 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상황이 이렇게 된 책임을 과연 어떤 정부에게 손가락질할 것이냐 이런 거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요. 뭐 이전 정부든 지금 정부든 사실 계속 백신을 접종을 국가를 믿고 해달라고 정부가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어떤 확대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뭐 아무튼 좀 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 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요. 네, 전주환이 범행 이전에 그 피해자가 과거에 살던 집에 4차례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최소 11일 전부터 피해자의 근무지 정보를 파악했던 것은 이미 알려졌는데 네. 이건 뭐 이제 전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라는 그런 정황이 더 선명해졌다고 봐야 되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피해자가 과거에 살던 집 주변을 이달 4일과 5일에 한 번씩, 또 범행 당일인 14일에 2번 등 총 4차례 찾았다고 하고요. 내일입니다. 내일 좀 빠르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현재까지 드러난 모든 정황을 우리가 이제 목도하더라도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접근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범행 당시 범행을 저질렀던 그날 휴대전화도 초기에 했다고 하고 범행 당시에 일회용 장갑도 착용했다고 하고 이런 것들 굳이 세세하게 저희가 말씀 안 드려도 일회용 장갑, 샤워캡 이런 것들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이런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경찰은 전주환을 면담하고 사이코패스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요. 네,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사이코패스 검사 해당 검사가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됐는데요. 이게 40점 만점이라고 합니다. 검사 문항은 죄책감, 후회, 공감 부족, 냉담함, 충동성, 무책임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고요. 조두순, 아동성 범죄자 조두순 검사 결과 29점이었고요. 연쇄살인범 강호순, 이춘재 사이코패스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 계곡살인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이은혜 그리고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 사이코패스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해둘 것은 사이코패스 여부가 형벌에 영향은 미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이코패스에 대한 언급이 나온 이유는 물론 이제 당연히 검사는 해봐야 되는 것이고 형벌에 영향을 미치는 않습니다만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피해자의 큰 아버지가 이게 보통 청년의 모습인데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니 소름 끼친다면서 범행의 정황을 봤을 때 광적인 집착이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끝내는 자기가 어떤 완전 범죄를 하겠다는 과대망상을 가진 사이코패스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음란물을 유포한다거나 불법 촬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스토킹 살인 사건을 두고 여성 혐오 범죄자 아니냐. 사실 이런 논란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왜 계속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현실에서는. 이게 이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한 문제 지금 온라인상에서도 굉장히 뜨겁게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가부 장관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여성 혐오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을 밝혔잖아요. 이 대목도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이후에 더 논쟁이 불붙었는데요. 불법 촬영 후에 만남을 요구하고 3년여에 걸쳐서 지속적인 협박을 가했다는 점을 보면 젠더 폭력인데 전문가의 의견은 혐오 범죄와 젠더 범죄는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네. 혐오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어떤 혐오감을 갖는 것이고 젠더는 성의 불균형 때문에 일정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이걸 혐오 범죄와 젠더 범죄 사이에서 어디로 이제 구분을 해야 될지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기름을 부은 것은 여가부 장관의 발언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폭력 방지나 여성 정책 업무를 하고 있는 정부 부처가 여가부잖아요. 네. 근데 여가부에서는 어떤 문제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도 잘못인데 이런 발언은 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처럼 무지마 범죄 형태로 여성 혐오에 따른 범죄라고 하면 구조적인 성차별 문제 이렇게 딱 단정을 지을 수 있는 결론 지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얘기는 하는데
이런 범죄에서 왜 여성들이 주로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정답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여가부 장관이 이거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예. 개인적인 범죄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여가부는 뭐하러 있는 존재, 왜 있는 붙여 있는지가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도 모르겠습니다. 대처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했다 종료한 지 이제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네네. 시중은행은 단축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하네요. 지금 몇 군데나 단축 영업하고 있습니까? 지금 단축 영업을 시행했던 은행의 83% 81곳 중에 67곳 현재도 단축 영업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3차 유행 때인 2020년 12월 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부분 격상이 되면서 이때 영업시간을 줄였는데요. 그 이후에 영업시간을 되돌린 곳이 거의 없어서 불편함은 사실 고객들의 몫으로 남게 된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네네. 사실은 은행 업무를 보실 때 비대면으로 요즘 다 많이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대면 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지금 방금 끄덕끄덕 하신 분들만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층이라든지 예. 아니면 대출 업무 이런 건 사실 대면 업무로 많이 해결을 하는데, 직장인들도 짬내서 혹은 어르신들께서도 대면 업무를 보시러 은행에 가도 계속 문을 닫고 있으면 불편하면 결국 고객들 몫이거든요. 아니면 뭐 하다못해 마이너스 통장 다시 갱신할 때 은행으로 오세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해요. 예. 그 전화 통화로 안 돼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계속 문을 닫고 있어 버리면 정작 필요한 업무를 보지 못하는 고객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가중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금융노조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겠죠. 정부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무튼 교섭을 재개해서 협상 테이블을 올릴 계획이다. 근데 양측 입장이 많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이렇게 업무 단축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갈 텐데, 아무리 서울 일부 지점에 국한돼서 늦게까지 영업하는 있는 곳을 고객이 직접 찾아가서 거기서 지금 업무를 본다고 한다면, 글쎄요, 많이 불편해서요. 저 같으면 그냥 계속 꾹 참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니,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물론 시중은행들이 문을 닫는다고 해서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는 건 아니고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건 알겠습니다만, 예.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시간 단축했으면 이제 일상회복으로 들어가면 소비자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도 한 번쯤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귀 기울여야 될 때가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요즘 로또 복권 1등 당첨하고도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경기도 의왕과 경남 김해시에 지인분이 있으시다면 전화 한 통씩 꼭 돌려보시길. 산 적 있어? 혹시 한번 좀 번호 좀 들여다보라. 예. 이렇게요. 지금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임박했습니다. 10월 30일에 추첨한 로또 복권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이요, 다음 달 30일에 10월 31일로 만료된다고 밝혔는데요. 네. 1등 구입 장소가 경기 의왕시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고요. 예. 같은 회차 2등 여기도 지금 주인이 안 나타났는데, 이쪽은 당첨 지역이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입니다. 무려 금액은 1등이 23억 7,871만 1,625원. 읽어보지 못한 그런 금액인데요. 그리고 2등 5,430만 8,485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꼭 이제 이 지역을 방문했던 분이 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확률이 높을까봐 언급해 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아무도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궁금하실 텐데요. 이거는 당연히 전액 복권 기금으로 귀속되고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 사업, 장학 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행복권 관계자가요, 꼭 번호를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댓글을 보니까 음주하고 기분 좋게 복권을 샀는데 잃어버렸다라는 댓글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이미 기회를 잃으셨습니다. 근데 이 행운이 또 어디로 갈지 네. 실제로 이 행운을 가져가실지 좀 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아쉽게도 오늘 박영식 뉴스캐스터 마지막 날이에요. 네. 일주일 동안 도와주셨는데요. 네. 내일은 또 이현경 뉴스캐스터가 좀 다시 돌아오게 돼서 네. 저희가 또 뵐 날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네. 일단 당분간 좀 없을 것 같아서 네. 일주일 동안 좀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예, 뭐 제가 너무 영광이었고요. 예. 역시 그 대표 프로그램 KBS의 대표 프로그램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항상 주무시기 전에 꼭 한 번씩 들어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깨알같이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식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혹시 최근 광화문 광장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이 초가을 광화문 광장이라고 하면 북악산을 배경으로 탁 트인 경복궁 그리고 광화문이 맑은 하늘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지금 광화문 앞쪽에는 높은 펜스가 들어서 있습니다. 사직동에서 안국동으로 이어지는 동서도로의 선형도 반원형으로 바뀌었는데요. 광화문 앞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흔적의 역사,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와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좀 그쪽 자주 지나가거든요. 예. 이 동서도로 광화문 앞쪽에 이렇게 네. 직선으로 가던 게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 가듯이 지금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무슨 앞으로 일을 하고 영원히 그럴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영원히 네. 그럴 것 같아요. 펜스까지 쳐 있고 그러죠. 네네. 공사는 아니고 광화문 앞에 서 있었다는 월대라는 시설을 복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펜스를 쳐놓는 건데요. 이 복원을 하려면 사전에 그 발굴 조사를 벌여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도로 선형이 바뀐 것은 월대가 광화문 앞에서 약 52m 정도 앞으로 나가거든요. 이 승려문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꽤 많이 나가네요. 예, 도로를 바는 형태로 둥글게 바꾼 겁니다. 근데 대체 월대가 뭐길래 이걸 복원하느라고 네. 이렇게 도로를 사실 운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좀 불편하죠. 네, 좀 불편하고 답답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실 것 같거든요. 뭐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예. 월대라는 것은 이름에서 보듯이 달 월자를 씁니다. 그래서 네. 이 달을 감상하기 위한 어떤 평평한 대를 가리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달을 잘 볼 수 있는 이른바 뷰값이 있는 명당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는데 네. 그러나 이 월대하고 그 앞에서는 각종 국가적인 행사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졌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이제 곳이라고도 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처음 조성된 겁니까? 이 경복궁과 광화문이 처음 들어섰던 조선 초기에 월대가 분명히 있었다. 광화문 앞 월대를 얘기하라는 건데요. 있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세종 때인 1431년 실록을 보면 예조판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광화문 밖에 평평한 돌을 쌓고 계단을 조성한 뒤에 난간석을 두르고 그 안에는 강화도산 전도를 깔자라고 건의를 하는데요. 예. 두 가지 이유를 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관리들이 궁궐을 출입하는데 바로 광화문 앞까지 말을 타고 와서 내리니까 이것은 예법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월대를 세웠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하마비 같은 느낌이죠. 그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은 이른바 그 명나라 사신이 출입하는 곳인데 네. 이렇게까지 누추해서야 되겠냐라고 해서 그러면 월대를 같은 시설물을 두자라고 한 거죠. 그 당시 요즘하고 뭐 비유를 하자면 네. 뭔가 바로 그 문 앞에서 내려서 사실은 포장이 안 돼 있었던 네, 도로였을 네. 테니까 그렇게 들어가느니 그 앞에 와서 그렇죠. 뭔가 조금 예법도 이렇게, 갖출 수 예, 있고 좀 권위 있게 근사하게 좀 뭔가 하자. 좀 만듭시다 네. 이런 그런 얘기를 거죠. 했다는 건데 근데 이게 곧 월대라고 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월대 역할을 하는 거긴 하는 건데요. 이것이 월대다라고 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예. 이 세종이 또 이렇게 월대와 비슷한 시설을 만들려고 했는데 월대라고 보면은 그 세종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막 농사철에 접어들었는데 어떻게 백성들을 동원하겠냐라는 특유의 어떤 애민 정신을 발휘하죠. 그래서 네. 허락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록을 보면 이상한 게
20일도 지나지 않는 4월 18일자 실록을 보면 광화문이 완성됐다라는 의미에서 광화문 성이라는 그런 기사가 한 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세종대왕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록에는 그렇게만 나와 있고 그저 광화문이 완성됐다라고만 했기 때문에 오리무중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다만 1550년에 경복궁을 원경으로 그리고 비변사 관리들의 모임을 그린 비변사 계도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겸재정선의 경복궁도 같은 것을 보면 광화문 앞에 월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어떤 형식이든 간에 광화문 앞에 월대와 같은 구조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비록 조선 후기지만 창덕궁 도남문이나 창경궁 홍화문, 경희궁 흥화문 등에 월대가 조성돼 있다라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840년 철종 때인데 창덕궁 도남문 월대에서 그 왕이 시전 상인들을 접견했다라는 기사가 있고 19세기 자료인 동골도 그다음에 서골도 안에서 이렇게 보면 창경궁 홍화문과 경희궁의 흥화문 앞에 월대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럼 19세기라면 역사적으로 조금 시기가 늦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이렇게 조선 후기까지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등의 각 궁궐에 존재한 월대가 조선의 정궁이자 복궁인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앞에 없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조선 초에 각종 규범과 의례를 완성한 분이 누구냐? 세종대왕 아니냐? 그러면 이 세종대왕께서 1431년 무렵이면 마음을 바꿔서 월대를 조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앞서 1550년에 비변사 계회도 그린 거에는 없다고 하셨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임진왜란 전인데요. 1550년이면 그 비변사 계회들을 보면 비변사 권원들의 모임이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제이기 때문에 주변 구조물인 광화문 앞 월대는 생략해서 그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임진왜란 후인 19세기에 그려진 겸재정선의 그림을 보면 그 경복궁을 보면 물루는 없고 뼈대만 남은 광화문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 임진왜란 이후에 그 광화문이 불타고 막 그랬잖아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광화문도 그렇게 이제 그랬는데 월대는 오죽했을까? 존재했더라도 전란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사료가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월대 복원할 때 뭘 근거로 복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1990년부터 경복궁 복원이 시작됐는데 그 기준점을 어디로 잡았냐면 1865년부터 68년 사이에 벌어진 경복궁 중건으로 이제 기준을 잡았죠. 그래서 경복궁 중건 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경복궁 영건일기라고 있는데요. 참 기록이라는 게 대단한 게 매일매일 그 과정을 썼습니다. 그 1866년 3월 3일자를 보면 광화문 앞에 월대를 쌓았는데 작업자들이 궁 안에 쌓아둔 흙을 지고 왔는데 그것이 4만여 짐에 이른다라고 했고요. 한 짐당 1푼씩 그 돈을 지급했다라고 기록해놨습니다. 4만여 짐이라면 이거 어떻게 봐? 우리 등에 짊어질 수 있는 정도의 그렇죠. 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데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되는지는 이렇게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러나 어쨌든 되게 규모가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900년대 초에 찍은 각종 사진을 보면 광화문 앞에 월대 모습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T자형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월대 왼쪽 오른쪽 측면에 보면 난간석이 이렇게 설치가 되고 좌우에 각 20개씩의 난간 석주라 그래서 돌기둥, 그다음에 각 19개씩의 동자석, 난간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19개 배치가 되어 있고 계단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가운데는 사악한 기운을 쫓는다는 이른바 서수상, 상서로운 짐승상이죠. 그런 서수상이 각 한 상씩 설치가 되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규모가 크다고 하는데 왜 사라진 겁니까? 언제 사라진 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 신문을 보면은요. 동아일보 1923년 9월 2일자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복궁의 영추문에서 광화문 사이의 전차를 부설하는데 광화문 앞에 돌 난간을 헐어버릴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돌 난간이라는 건 월대를 지칭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듬해 1924년 경성일보를 보면 광화문에서 중학동 안국동에 이르는 길, 지금의 그 일곡로죠. 그러니까 광화문 앞 그 동서도로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길을 정비한다라는 기사가 보이는데요. 그래서 1923년에서 24년 사이에 그 회철됐을 것이다라고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공사하면서 헐어버리면 돌이라든가 네. 그 기초석이나 다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다 그렇습니다. 어디로 간 겁니까? 그 사진에 좀 나와 있는데요. 그 국립중앙박물관이 갖고 있는 건판 사진에 나와 있는데 일제시대 때 찍은 사진을 보면 그때 헐린 부재들이 영재교라 그래갖고요. 경복궁 내 흑내문과 근정문 사이에 놓인 그런 다리가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 상상의 동물 조각상이 있습니다. 되게 희한하게 생긴 조각상이 있는데 그 뒤쪽에 몰아두었다는 사실, 그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쌓아둔 월대 부재는 언제부터인지 행방불명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딱 한 기만 경복궁의 건천궁과 그다음에 민속박물관 사이에는 녹산이라고 이게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최근 들어서야 그 부재들의 대부분이 그 시 외곽에 있는 구리에 있죠. 그 동구릉에 있다는 것이 확인됐죠. 어떻게 하다 동구릉까지 가요? 그것이 이제 우연히 찾아냈는데 한때 그 문화유청 산하의 공릉 유적본부에서 근무했던 한 젊은 연구자가 예. 우연히 동구릉에 방치되어 있던 성물들을 보고 뭔가 쌓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복궁 내 녹산에서 발견된 성물 한기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 한기와 모양이 굉장히 흡사하더라. 그래서 두 곳의 성물을 비교했더니 쌍둥이처럼 같더라라는 거여서 심층 분석을 해보니까 아 이것은 광화문 앞에 있는 월대에서 가져온 것이 분명했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광화문 월대 난간에 쓰였던 돌기둥 40개 가운데서 18개를 찾아냈습니다. 그 일제 강점기 때 회철된 이후에 네. 월대 흔적이 그럼 다시 어떻게 그 묻힌 거예요? 땅 속에? 계속 묻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도로가 다니는 그 길이니까요. 예. 그럼 그걸 다 그 지금 밑에 발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발굴하고 있는 거고 이제 원래는 그게 이제 광화문 제자리 찾기 사업의 하나로 1968년에 철근 콘크리트 복원한 광화문을 철거했거든요. 2007년에 철거했고 다시 만들면서 그 광화문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원래 위치에서 북쪽으로 11.2m, 동쪽으로 13.5m, 그리고 경복궁 중심축에서 3.75도 정도 반 시계방향으로 어긋나 있었잖아요. 그 광화문을 제자리로 찾는 공사를 벌였는데 그 참에 광화문과 월대 관계를 밝히기 위한 발굴 조사가 200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고정 연간에 중건했던 월대 유구가 한 길이가 한 8.3m, 폭이 한 30m 되는 그런 월대 유구가 확인이 됐죠. 그럼 그 당시 흔적이 남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발굴을 해보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발굴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재 지금 광화문 앞을 보면 월대 일부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잘 모르거든요. 한 8m 정도를 복원해 놨습니다. 그 이때 이제 경복궁 녹산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돌기둥 한기, 그거를 이제 복원 부재로 활용을 했는데 그걸 보면은 색깔이 달라요. 아, 그렇죠. 예, 그 옛날에 만든 그 색깔이 다른 거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저도 잘 몰랐는데 새삼스럽게 보니까 색깔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걸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발굴 결과를 종합해 보니까 월대 남북 길이가 한 52m, 동서 너비는 한 30m, 그리고 임금의 길을 어로라고 했는데 월대 가운데 이제 임금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로를 만들었는데 그 너비가 5.2m 정도 추정됩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일주일에 몇 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많이 튀어나왔다는 느낌은 받았는데 그게 52m씩이나 된 거라는 상상은 잘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넓은 곳이라면 세종 때 조성한 흔적을 이렇게 지금 발굴 작업하면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지금 굉장히 넓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한 470평 정도 되거든요. 평수로 따지면 굉장히 넓은 거죠. 근데 이제 약간의 그 세종 때 그 조성했다는 흔적이 좀 실마리가 있는 게 뭐냐면 고종 때 중건된 광화문 터와 같은 지점이에요. 거기서 이제 지하 70cm를 더 팠더니 광화문 창건 시기 그러니까 1395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광화문의 석축 일부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지은 거죠. 그런데 그 창건 시기와 동일한 지점, 동일한 지층에서 월대로 추정할 수도 있는 그런 돌무더기 일부가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2007년 발굴할 때는 그것이 이 잡석들이 뭐 세종 연간에 세월 수도 있는 그런 초기 월대인지 밝혀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발굴에서 혹시 세종 때 월대를 쌓은 흔적이 발굴이 된다면 그야말로 대박 발굴이 되겠죠. 그걸 한번 기대해 보고요. 물론 이번 발굴의 목표는 고종 연간의 흔적을 제대로 찾아서 고종 시대에 맞게 다시 복원하는 게 이제 목표죠.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아까 월대에서 어떤 행사 같은 것도 열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이제 광화문 광장이 굉장히 넓은 광장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당시에도 월대나 월대 근처에 있는 데서
좀 큰 광장 역할을 할 만한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열렸습니까? 찾아보니까 그 비슷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뭐 각종 국가적인 행사가 열렸는데 이 행사가 열릴 때마다 광화문 앞에는 채붕이라 그래가지고 이른바 호화 무대입니다. 호화 무대를 설치하고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는데 예를 들자면 1488년에 조선을 방문한 명나라 사신인 뭐 동월이라는 사람이 조선 방문기를 남겼는데요. 이렇게 언급합니다. 광화문 앞에 비단을 둘러서 꾸민 무대가 그 높이가 광화문과 같고 지극히 교묘하게 조성됐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외줄 타기 하는 사람은 2명의 동자를 세우고 춤을 추면서 줄을 탄다. 가볍기가 파도 위를 타는 신선과도 같다라고 아주 극찬을 해놨거든요. 근데 광화문 높이하고 같다고 하는 거는 좀 과장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높았나요? 그 정도로 높았다 뭐 그런 뜻이겠죠. 광화문 높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그 광화문 앞에 무대를 세우면 꽤 높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무대 높이가. 예, 높이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 중종 때 조선을 방문한 중국 사신은 광화문 앞에서 펼쳐진 산대놀이 공연을 넋을 잃고 구경을 하다가 궁궐 안에서 중종 임금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고 그렇게 구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늦게 들어갔다. 외교적인 결례긴 하지만 공연 때문에 늦었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인종 때 중국 사신을 위해서 무대를 만들고 각종 이제 공연을 펼치던 중에 무대 모퉁이가 붕괴되는 바람에 구경꾼 중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아이를 얻고 온 그런 그 노비가 연호비가 죽었다. 뭐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좋은 일만 있었던 건 또 아니네요. 불행한 네, 사고도 그렇습니다. 있었고요. 그래서 이 광화문 앞에는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도 있었지만 행사가 많았는데 갖가지 군사 시범을 보이는 장소로도 활용이 됐는데 세조 임금이 부인인 정의왕후와 함께 그 광화문 앞에서 화포 쏘는 것을 구경했다라는 실록 내용이 뭐 있더라고요. 광화문 앞에서 화포를 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뭐 도대체 어디다 쐈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도대체 광화문 네. 앞에서. 그래서 그런 실록 기사는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다 쐈는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행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왕실 어른들의 행차가 돌아오는 순간을 맞아서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벌어지기도 한 것이 바로 이제 광화문 앞이었는데요. 세종 부인인 수원왕후가 온천에서 돌아오니까 동대문부터 광화문까지 도로변에 오색천을 장식을 했고 각종 거리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그래서 세종실록은 왕후가 행차할 때 사대부의 부녀자들이 도로 좌우에 채색 장막을 치고 동대문에서 광화문 밖까지 구경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카퍼레이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구경꾼들이 엄청났겠는데요. 이 조선시대 백성들 입장에서 중전만모를 볼 수 있는 그렇죠, 뭐 기회잖아요. 예. 뭐 제대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원왕후도 행차 내내 기녀나 창기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또 춤도 감상하고 그런 그 공연을 봤다는 거죠. 궁궐로 돌아왔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광화문 앞에서는 또 이 임금이 주재하는 묵과 시험도 열렸는데요. 원래는 경회로 앞에서 열렸는데 네. 겨울이니까 이 연못 앞에서 추운가 봐요. 근데 이 광화문 앞은 볕이 잘 들잖아요. 햇빛이. 예. 그래서 거기서 시험을 주재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게 이런 건가 이런 생각 갑자기 들었어요. 우리가 예전 하면은 굉장히 뭔가 낙후되고 이런 걸 상상하는데 예. 지금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구나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지금 시위 농성 지금도 벌이고 네. 있는데 예전에도 그랬고 그 노비가 신문고를 치려고 하다가 의군부 당직자들이 제지당하니까 광화문 물레 올라가서 종을 치고 막 그래가지고 네.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기사가 보였는데 세종이 그 신문고를 치지 못하게 한 의군부 관리 2명을 파면했다 이런 기록도 있고 또 어떤 무관은 무려 60장이나 되는 뭐 상소문 글발을 광화문 앞에 펼쳐놓은 일도 있었고 또 영조 때 어떤 그런 유생은 도끼를 들고 나타나가지고 예. 광화문 앞에서 영상 그러니까 뭐 영의정을 탄핵하는 그런 한 통의 뭐 상소문도 올리고 막 그랬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광화문에서는 시위 안 된다던데. 갑자기 생각 드는데. 네. 어쨌든 뭐 아주 도끼까지 들었다고 하면은 굉장히 분위기가 좀 살벌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랬을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당시 유생이 그 영의정인데 국정을 농단한 간신 홍봉안을 차명에 처하라라고 촉구를 하면서 영조 앞으로 불려나왔는데 그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망국동에 망정승이라는 동의가 있는 걸 아십니까? 라고 했다 그러는데요. 예. 이 홍봉안이 살고 있었던 데가 안국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국동을 망국동이라고 하면서 그런 동요가 뭐 풍자동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한유가 내 목을 이 도끼로 치고 홍봉안의 목을 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위를 벌였다라고 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상소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좀 사실은 그 당시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이 월대복원의 의미를 좀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 1990년에 첫 삽을 뜬 경복궁 복원, 2045년까지 장장 55년의 기간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원래는 정각이 한 500여 동 되는 건데 그 중건 때 그랬는데 네. 지금까지 146동을 복원을 했고요. 2045년까지 205동을 복원하는데요. 그 당시에 40%가 약간 넘는데 이 월대는 중심축, 그러니까 뭐 침전이라든가 사정전, 근정전으로 해서 그 중심축으로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중심축에 마지막 주춧돌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축의 뼈대를 완성하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참 그렇게 복원을 해도 40%밖에 복원 못한다는 것도 놀랍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참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저도 좀 지나가는 길에 월대복원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좀 고개를 빼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사는 언제쯤 한 1, 2년 걸리나요? 그게 올해까지 이 발굴은 올해까지 하고 내년까지 이렇게 뭐 복원도 한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흔적의 역사 경향신문 이기현 히스토리텔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영화는